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뭐 차에 뭐 벽에 담에 방에 근데 그게 보기 좋으십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아니, 진짜 한번 그렇게 정말 열렬한 사랑. 과연 우리 권 팀장님 그런 사랑이 보기는 보셨어요? 예? 보긴 보셨어요, 러브버그? 네. 실제로? 왜? 막 그게 되게 사랑. 아, 둘이 이렇게 꼬리끼리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 과연 하고 있나? 모든 순간에 도망가는데도 굉장히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사랑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목숨을 건 사랑. 저는 러브버그 대단하다고 봅니다. 아, 저는 정말 싫습니다. 너무 싫어요? 네. 아, 뭐 싫어? 익충이냐 해충이냐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네. 너무 많아요. 많죠. 네. 네. 징그러워요. 왜 이렇게 싫어해? 아, 너무너무 싫구나. 네. 아, 그래요? 얘가 싫어요? 모이가 싫어요? 둘 다 싫어요. 아, 둘 다 싫지. 야, 근데 그래도 둘 중에 더 싫은 애는 누구예요? 양으로 따지면 얘가 훨씬 많죠. 아, 러브버그가? 네. 아, 그래요? 근데 러브버그가 물진 않으니까. 또 집에서 또 저희 그 애들 있어가지고 그 잡아주는 것도 엄청 일입니다. 그거. 아, 애들 있어도 뭐 괜찮은데? 아, 우리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아유, 제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온도를 잘못 체크하고 있었네요. 그냥 정프로님은 사랑자 들어가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예. 아유, 너무 사랑이 부족해. 지금 이 시대가 사랑 좀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지요. 예, 뉴욕 증시는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은 0.18% 하락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 0.16%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0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기술주가 너무 좀 과열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인공지능 산업이 이제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제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영역으로 어떻게 전환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말 사이에 나온 보도 중에서 그 애플이 자체 시스템에 메타의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애플이 WWDC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저는 굉장히 좀 이거는 좀 얘기가 좀 되겠는데 싶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 개인정보 관련한 겁니다. 개인정보? 예.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저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제가 저한테 딱 맞춰서 이걸 해줄 건데 이전에 빅테크들이 주로 했던 거는 제 정보 빼가가지고 맨날 광고 보냈잖아요. 정말 싫잖아요. 그거. 아유, 짜증나죠. 그러니까 둘이 가끔 보면 우리 둘이 얘기하다가 이제 방송 끝나고 가서 보면 메타에 광고 떠 있어요. 우리 했던 얘기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것도 불쾌해. 마이크도 켜서 하고 있구나. 네, 막 이런 네, 것 때문에 그런데 인공지능은 훨씬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해야겠죠. 더 정확하게 한 다음에 이걸 또 내 정보 가져가서 학습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싫거든요. 그래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애플은 안 그래도 이제 개인정보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애플의 기기에서 사용되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건데 이 기기에서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좀 괜찮네. 내 기기에서만. 네. 그러면은 내가 좀 정보 제공할 내 수 있죠. 기기입니까? 예. 거기에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패드라든지 뭐 맥 이런 데서 활용하는 정보만 활용을 하고 이게 꼭 필요해 가지고 이거를 클라우드로 보낸다. 데이터 센터로 보낼 때도 애플은 아이클라우드 자기가 개별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뭐 다른 데이터 센터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보내서 쓰고서 바로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런 애플이 그럼 제대로 된 모델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초고대 모델이 제대로 된 게 있어? 라고 했을 때 네. 오픈 AI 거에 이어서 메타 거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좀 얘기가 되는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뭘 할 수 있는지를 뭐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좀 말 더럽게 안 듣는 시리. 시리. 예, 시리 뭐 하면 뭐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다들 되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시리가 이제 일단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언어 인식 확률이 높아지는 게 있고 네. 예를 들어 기기를 활용하게 되면은 내가 기기에서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시리가 알 수 있어요. 아, 그치. 네. 인터넷 하는 유튜브 보는지, 예, 예. 쇼핑하는지.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뭐 시리한테 뭔가를 주문을 했을 때 다른 기기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챗GPT 이런 애는 내가 화면으로 뭐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하고 시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디바이스와 서비스와 인공지능이 조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뉴스가 좀 주말 사이에 좀 나오길래 네. 야, 엔비디아 버블 그러니까 AI 버블 꺼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길래 거기에 관련돼서 좀 시황을 보는 뉴스를 하나 같이 전해드렸고요.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요즘에 외국인이 주식을 좀 많이 사고 있구나 싶었는데 이제 머니투데이 기획 기사입니다. 코스피를 800조를 쓸어 담았다. 언제? 그러니까 뭐 이거 총액 기준입니다. 총액 기준. 아, 800조 정도를 들고 있다 이거죠? 예, 예. 쓸어 담았다고 그래. 근데 진짜 많이 샀어요. 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따져보면 뭐 몇십 조 정도 들어왔겠죠, 그죠? 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전체 코스피의 35.45% 정도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2,200조 원 중에 외국인이 805조 원을 샀어요. 한 근데 3분의 1 정도. 그쵸. 35%니까. 예, 네. 3분의 1 정도를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에 주가 많이 갔던 회사들이 이게 뭐 어떤 회사가 있고 외국인이 산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은 외국인이 샀던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물산은 왜 아직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지. 삼성물산? 예, 예. 아, 뭐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약간 그 일본의 그 상사들 생각하면서 그런 거보다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밸류에이션이 의미로.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여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거밖에 안 한다고 이러면서 막 사는구나. 네, 외국인들이 그래서 많이 물립니다. 삼성물산. 네. 네. 왜냐하면 그 데이터로 스크리닝을 해보면은 항상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사는데. 야, 삼성전자 주식만 팔아도 이 회사가 얼만데 뭐 이러면서. 그쵸. 네, 시가총액은 그냥 먹고 들어가죠. 네. 그리고 뭐 기아,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KB금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요런 데들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거든요. 이게 다 사상 최고가예요. 근데 이게 외국인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박병창 이사님하고 정프로님 방송하시는 것 정도 들어보면 우리 순환매 관련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요거 샀다 요거 팔아갖고 딴 거 사고 딴 거 사고 딴 거 사고 하면은 돌고 돌아 제자리다. 네. 뭐 그게 이제 국내 수급 관련한 이야기인데 외국인 수급은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밸류업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레벨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럼 왜 지금 이걸 사들이고 있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단순한 논리로 접근을 했을 때 외국인 수급이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AI 관련한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은 싸요. 네. 메모리 반도체의 뭐 1, 2위 회사가 한국에 있는데 그 외국에 있는 회사에 비해서 너무 싼 거예요. 싸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보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그렇게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마이크론보다 시가총액이 작아요. 한참 더 파는데. 마이크론은 저 밑에 3위잖아요. 쩌리. 1위, 2위 회사가 한국에 있는데 3위가 그렇게 지금 마이크론 시가총액이 한 200조 넘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래봐야 170조밖에 안 돼요. 근데 심지어 삼성전자는 그거만큼도 못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기에는 굉장히 싸고 네. 자동차 관련해서 보면은 현대차랑 기아차가 지금 뭐 환율 환경만 보더라도 막 돈을 긁어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해에 보면 주가는 거의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캐즘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있는데 현대차 기아는 하이브리드 차종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야 이래도 좀 확신이 없다라고 본다면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요타 주가를 보자고요. 도요타 주가 거의 뭐 450조 이렇게 시가총액 450조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더하면은 도대체 현대차 기아를 안 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현대차 기아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잖아요. 현대기아차는 얼마나 하나? 100조는 해요, 현대차?
다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그룹사 계열로 3위로 올라섰습니다. LG 제끼고. 아, 그래요. 그게 올해 올라서 그래요. 아, 작년에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주가 정말 안 가다가 네. 외국인 수급들 이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현대차, 기아가 완전히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 야, 그렇게 많이 올라도 60조네. 58조밖에 안 되네. 얼마 현대차. 안 돼요. 네, 현대차가 60조. 근데 도요타 450조라니까요. 야,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너무하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누가 그거를 평가해줘서 이게 가격이 올라갔느냐라고 본다면 시장 상황 자체는 현대차, 기아의 업황 자체는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판매량 자체는 좀 줄고 있습니다. 네네네. 판매량의 상승은 좀 둔화된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일본 증시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면서 일본처럼 한국도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중국 증시를 떠난 외국인 자금들, 아, 그렇지. 예, 그런 것들이 한국으로 좀 오게 되면서 좀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코스피 지수가 그 3,200선을 돌파했던 2021년에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이 800조 원을 넘어섰었어요. 그때 그 코스피 종가 3,200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800조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코스피가 좀 더 상승할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뭐가 좀 신경이 쓰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외국인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상승 여력이 꽤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미국 갈 때 못 가다가 이제 지금 코스피 좀 가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혹시라도 미국 증시가 좀 둔화가 되면 코스피 가던 거 멈추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네.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신경이 좀 쓰인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심지어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상황들은 굉장히 좀 코스피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은 환이 되게 비싸거든요. 환이 지금 그때 기준으로 한 1,300원대 하던 게 지금 그러니까 2021년에 그 3,000 넘어섰을 때 환율이 1,1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럼 1,300원대 후반입니다.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이거를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는 그때보다 코스피를 훨씬 더 저평가된 걸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좀 가치를 좀 많이 본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 수급에서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외국인 순매도 상위 예. 뭘 많이 팔았나? 예, 한번 같이 보시죠. 네. LG화학 제일 많이 팔았고요. SDI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많이 팔았고요. JYP 많이 팔았습니다. 예. 포스코홀딩스 많이 팔았고요. 엔터 2차 전지. 엔터 2차 전지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저거 철강 쪽도 별로 안 좋습니다. 철강 꼭 쪽. 2차 전지 아니더라도 뭐 현대제철 이런 동국제강 이런 데들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즘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 많이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주가가 그렇게 낮은가, 왜 잘 못 가는가도 업황 자체에도 영향을 좀 받았겠지만 네. 수급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뭘 사고 뭘 팔았나, 또 뭘 이렇게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나 등등 잘 또 분석을 해보면 우리 투자에도 뭔가 조금 더 힌트가 될 만한 게 많이 좀 있을 텐데, 실제로 투자하시면서 그 외국인 따라서 혹은 뭐 외국인 사는 거 봐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업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외국인이 얘를 샀는지, 왜 쟤를 팔았는지를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되게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업황이 그렇게 가더라도 꼭 시황이 그렇게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주가가. 근데 거기에서 외국인 수급이 같이 움직여지면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되게 좋았는데 그렇죠. 주가 되게 안 갔었잖아요. 이제 외국인 들어오면서 주가 가기 그러면서 시작하고. 이제 그거를 업황을 이제 주가가 반영을 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수급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있잖아요. 뭔가를 투자를 할 때 분석을 하고 주식을 산 다음에 기다린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분명히 업황은 좋은데 시장이 그만큼 못 가고 있었다라는 거는 언젠가 시장이 좀 알아줄 거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알아준다는 거는 이제 수급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수급은 지금 얘네를 왜 샀냐 왜 팔았냐라기보다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보실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요. 네. 요즘 과수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경제가 기획 기사를 했는데 너무 분석들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 대응 정책은 우리가 되게 어려워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제 바로바로 하는 정책들은 굉장히 좀 잘하는데 굉장히 장기적인 시계열을 가지고 해야 되는 정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좀 토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후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적인 시계열로 진행이 돼야 되고 효과를 체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와인 쪽 분을 취재원을 좀 만났었어요. 네. 근데 와인 하시는 분 얘기가 프랑스 와인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 뭐 애플이랑 비슷한 모양이죠? 아, 애플이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과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막차예요, 프랑스 와인은?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요즘에 유럽에서 와인 수요가 굉장히 줄었대요. 줄어요? 네, 와인 별로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이 되게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싸? 아, 왜 비싸? 근데 이게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음. 포도 작황지가 변하고 있대요. 아. 그래가지고 빈티지가 몇 년도 빈티지를 가지고 있는 그 와인은 이제 못 만들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포도 산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산지에서 만든 그 포도 와인의 그 빈티지는 이제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와이너리 자체가 이제 점점 위로 이동을 해야 되는 모양이군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와인 자체에 대한 수요도 뭐 줄고 공급도 많이 늘어나고 막 그런데 빈티지 좋은 와인들은 굉장히 좀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기후 위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경제가 노지 과실 재배 현황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사과, 배, 포도 3대 과일의 재배 면적이 1993년에 비해서 32.1%가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일 재배 면적이 3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사라진 그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은 매년 평균 축구장 1226개 크기의 과일 산지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그냥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축구장 1200개 규모를 딱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정도 면적의 과수원이 사라졌다. 라고 생각하면은 와 우리가 과일을 지금까지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게 신기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 인구는 더 늘어났을 텐데 예. 그 사이에 과수 면적은 줄어들고. 예. 면적이 줄어드는 정도가 축구장 1000개가 넘는 사이즈로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뭐 한국지리 시간에 항상 배웠던 고랭지 농업, 고랭지 농업 배추. 아, 강원도 배추 맛있죠. 예, 이게 김치 재료 주요 재료잖아요. 근데 이제 고랭지라는 게 우리가 배웠던 거는 좀 높고 약간 서늘하고 네네네네. 그런 데였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가 이제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랭지 배추의 노지 재배 면적이 네. 2002년 이후에 50.2%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고랭지 배추 절반은 이제 없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과 재배 면적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거 옛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게 아니라 93년 이후에 2023년 기준인데 강원도 지역이 247%가 늘어났고요. 네. 왜 늘어났는지는 아시겠죠? 위로 갔으니까. 네. 주요 사과산지였던 경북, 대구 이런 데는 80%, 44%, 28%가 줄어들고 강원도 지역은 247%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강원도 지역 늘어난 거에 비해서 그 감소한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과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사라진 겁니다. 네. 그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0년마다 0.2도씩 올랐는데 전 세계 평균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연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그래요? 예. 왜 우리가 그렇게 빨리 오르지? 뭐 우리가
탄소 배출 뭐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그거랑은 상관은 상관없겠죠, 없습니다. 그죠? 이산화탄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그렇죠, 되기 예.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좀 온도를 좀 많이 반영하는 그런 석격들이 좀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우리 같습니다. 사회가 열받을 일이 많아서 그런가? 화가 많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폭우, 폭염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조 7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환경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재해 복구 비용은 손실 규모의 한 두세 배 정도에 달하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기후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네. 극단적인 기후 위기의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라 큰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뭐 어떤 데는 온도가 뭐 50도를 간다 그러고 네, 홍수가 한 번 나면 그냥 동네가 다 휩쓸려 내려가고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좀 덜 경험한다는 측면은 있는데 평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후 위기는 굉장히 좀 좀 세게 경험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해서는 좀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뭐 매일경제에서도 좀 하고 있고 좀 많은 전문가들도 요새 기후 위기 대응이나 녹색 전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별로 없지 않으세요? 요즘 이제 그 약간 트렌드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좀 그렇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트렌드라고 지나갈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좀 마치 그게 뭐 정책이든 그러니까 정부든 기업이든 마치 이거를 트렌드처럼 네네네. 인식을 해서 뭐 이럴 때는 투자 조금 했다가 이럴 때는 정책 좀 해서 예산 배정 좀 했다가 그러다가 요즘은 별로 요새 트렌드는 그거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이렇게 접어버리고 있는 게 사실 좀 현실이 아닌가 예를 들어 뭐 싶어요. 기업이나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게 이제 트렌드처럼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이제 국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집행해야 되는 쪽에서는 훨씬 더 긴 시기를 갖고 좀 계획을 짜서 그죠? 예. 그 실행을 좀 해야 될 텐데 거기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고요. 러브버그도 아마 온난화 영향으로 더 많이 좀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더 싫어요. 예, 사랑이 뜨거워요. 세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그런 측면이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요. 그 중국과 유럽의 그 전기차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갈 데가 유럽밖에 없어요. 네. 사실상 유럽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유럽까지 막혀버리면은 중국은 그 지금 전기차 공급 과잉을 해소할 방법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중국산 전기차의 반보조금 실태 조사의 결론으로 유럽이 회사별로 17에서 38.1% 추가 관세 부과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냐? 그 중국산 자동차의 EU 기본 관세가 10%였어요. 근데 여기서 최대 38.1%를 더하면은 48.1%의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예를 들어 4천만 원이다. 네. 그럼 50% 관세를 때려버리면은 6천만 원짜리 차가 돼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산타페다. 산타페가 지금 한 4천만 원 옵션 써서 4천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산타페를 6천만 원 주고 사라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거를. 이런 상황이 좀 되는데 여기에서 그 EU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비아디 같은 경우는 17.4%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 27.4%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리고 여기에 그 EU가 반보조금 실태 조사하는데 비협조적이었던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38.1%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48.1%가 맞은 건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중국이 베이징에서 독일 부총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지금 과잉 생산이라는 주장은 시장 법칙과 경제 상식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네네. 과잉 생산이면은 생산한 게 문제지 소비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냐.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EU가 추구하는 탄소 중립에 안 맞지 않냐. 아니 우리가 친환경 제품을 싸게 만들어 주겠다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관세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보호 무역주의는 기후 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늦출 뿐이다. 네.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이제 독일 총리한테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보조금 부과하고서 처음 만난 거예요. 중국하고 독일하고. 그러니까 독일 부총리는
뭐 경제 관계가 뭐 중요하기는 한데 그냥 좋은 얘기 그냥 했어요. 뭐 EU 관련한 문의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을 지지하고 앞으로 중국과 뭐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탄소 제로 제품 생산 등을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한 게 있었고 블룸버그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은 뭐가 있었냐면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게 독일과 중국 경제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다라고 좀 꼽았고 네. 중국의 대러시아 지원이 이 관세 조치의 주요 배경이 된 만큼 더 이상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라는 걸로 풀이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약간 좀 핑계인 것 같아요. 아, 러시아 지원한다는 이유로 중국을 제재하려고 하는 거는 핑계다. 예, 예. 그냥 중국에 이 제품들 들어오는 게 싫을 뿐. 그쵸. 그리고 독일이잖아요. 네네네.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인데 여기서 지금 중국산 전기차 싸게 들어오면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요거에 독일이 좀 총대를 메고 그 다음에 명분은 러시아 지원하지 마라라고 좀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거는 독일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막아줘야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하여튼 뭐 진짜 뭐 물가가 뭐 너무 올랐다 이런 이제 얘기들 많이 그냥 뭐 버릇처럼도 하고 실제로 많이 오른 것도 많고 그죠. 예, 예. 네.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우리는 또 현명한 소비를 또 해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스튜디오 한번 여러분 와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운조 커피에서 내일 아침 10시 내일 아침 7시부터 예. 100분께 운조 커피 그 선물 패키지를 그냥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 그냥 드린다고요? 그냥 드립니다. 한 잔씩 주시는 게 아니고? 아니야, 그냥 드립니다. 세트로 선물을. 예. 운조 커피 아마 뭐 그냥 현장에서 드실 수 있는 것도 아마 좀 드릴 것 같고요. 예, 하여튼 패키지를 좀 드릴 거니까 내일 아침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여의도 지나시는 분들 스튜디오 앞으로 오시면 커피값이라도 조금 뭐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여기 지나다니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땡 잡았네요. 그분 굳이 오는 건 아닌데 지나가다 들르면 되잖아요. 네, 대신 이제 3% 구독 정도는 보여주셔야지. 딱 보여주시고, 예. 그냥 뭐 지나가다가 가져가시면 좀 그렇고, 3% 구독하시는 거 정도는 좀 보여주시면, 예. 하여튼 내일 아침에 여기 스튜디오 앞에 지나시는 분들 맛있는 커피 한 잔씩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는 요 정도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예. 네. 그러면 요거 아까 뭐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뭐였죠? 보여드린 거 하나 있는데 네. 사과 면적 관련한 얘기 네. 아예 없어진답니다. 이쯤 되면 언제요, 저게? 많이 오래되긴 한데 2085년으로 한참 뒤긴 한데 이게 85년. 2045년만 돼도 이렇게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기후위기 문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일 뭐 심나? 사과 대신 뭐 이렇게 따뜻해지면 아열대 과일 좀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바나나, 망고, 두리안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